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번외편.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 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호진경 뜬금없이 인사드립니다. 시즌3이 끝난 을들의 당나귀 귀가 번외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즌 4도 준비가 안 됐는데 급하게 다시 이제 고개를 내밀게 됐습니다. 시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샘 사건을 필두로 해서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거의 이제 폭발을 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되짚어보고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원래 을당 멤버는 아닙니다. 번외편이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여성노동 상담을 받으시는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상담원 멤버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평등의 전화 상담원 마루입니다. 네, 저는 희공입니다. 네, 저는 진희입니다. 네, 마루님과 희공님과 진희님이 반갑게 자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반가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지난 한 주 여성노동자회는 사건 대응으로 매우 바빴습니다. 성명서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바뀐 법에 대한 논평도 내고요. 카드뉴스도 만들었죠. 이 여성들의 분노가 워낙 크다 보니까 묵혀져 있었던 법도 바뀌고 정부가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대책도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한 부분하고 피해자 보호 관련한 부분들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름 참 어렵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 고평법이라고 앞으로 좀 약자로 할게요. 이 법률이 드디어 11월 9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나마 늦었지만. 그리고 이제 정부가 뭐 다양한 대책들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바뀌었다는 게 좀 느껴지기는 해요. 이런 대책들이 좀 발빠르게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반적인 문제 자체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죠.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을 하는 건데, 뭐 이런 어떤 정부 대책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시스템이 이제 잘 작동이 돼가지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면 사건 발생이 좀 줄어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 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샘 사건이나 이제 현대카드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장난 시스템에서 이제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하면은 문제 제기를 어떤 경로로 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실 일이요. 사내에 알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내에 알리는 거를 거의 공식적인 서면이나 뭐 이런 부분들만 인정이 됐는데 이후로는 그냥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이때 또 짚어드릴 텐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업장 내에 알리셔서 사업주가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죠. 가장 중요하게 사업장 내에 알릴 수 없는 조직 분위기와 조직 문화와 알려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어쨌든 사업장 내에 알리셔야 합니다. 네, 사업장 내에 알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담당 부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속해 있는 담당 부서라든가 인사과라든가 아니면 직장 내 고충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알리실 때 대부분 자기 직근 상사한테만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보다 정확하게는 말로 하시는 거는
그 증거가 잘 안 남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나 인트라넷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공식적인 어떤 그 문서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말보다는 문서로 네. 남겨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내에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예,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를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평법 같은 경우는 모든 책임을 사업주 책임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지하고서도 제대로 조치를 안 해줄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부에 진정을 할 때는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성희롱의 행위자가 뭐 직장 동료이거나 상사일 경우에 그 사업장 내에서 해결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사업주가 조치를 안 해준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성희롱했을 경우에는 뭐 방법이 진정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부의 진정은 사업주에게 처벌이 내려가요. 행정적인 조치로 이제 과태료가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는 방식은 근고사항입니다. 권고. 네. 예.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뭐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어요. 주로 이제 공공기관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편이고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장 사건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두 기관의 특성이 약간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권을 굉장히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이제 조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좀 잘 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판단에 있어서도 피해자 관점을 많이 고려를 하는 편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행정처분이 내려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공공기관들이 주로 이쪽에다가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형사 사건으로 가거나 민사 사건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지니님? 네. 일단은 뭐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사실 형사 사건으로 이제 가는 경우에는 추행이 이제 일어났을 경우에 많이 가시고 왜냐하면 그거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수위가 좀 낮은 그러니까 언어적 성희롱이나 모욕이나 이런 쪽으로 하실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이나 이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시는데 그럼 행정처분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형사 사건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추행 이상이 됐을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좀 더 이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피해자분들이 원하실 경우에 그렇게 가게 되고 형사 사건에서 만약에 이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서 그 사건이 진행이 되면 조사를 받은 다음에 송치가 되는데요. 송치는 그러니까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를 하거나 뭐 불기소 의견 송치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는 죄가 있고 어쨌든 그거 죄가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은 아니고 재판을 넘기겠다는 것이 기소 의견을 송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기소 의견 송치가 되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이제 검사가 판단을 해서 그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민사소송을 같이 가시라고 이제 권고하고, 뭐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피해보상 받는 거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네. 추행이라고 하면은 접촉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접촉 이상인데요. 네. 형사 사건에서의 그 성추행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접촉이 아니라 성적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이 의도 때문에 접촉이 있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원치 않게 손을 잡고 이래도 이거는 성적 의도가 아니라고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습니다. 손잡은 부위, 뭐 부위 이 말 참 싫은데 어쨌든 몸에도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강제로 뭐 손을 잡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거는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상대방이 원치 않을 경우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의 기준으로 좀 보는 것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 형사 사건으로 가는 부분은 직장 내 성희롱일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고 하기를 원할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일단 사내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주일 경우에는 무조건 노동부 진정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노동부 진정을 넣으시거나 국가인권위원회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추행 이상의 사건일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나 민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피해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편이 좀 더 이제 상황이나 감정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고요. 피해자 한 분께서 용기를 내서 정말 엄청난 용기를 내신 거죠. 를 응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분께 일어났는지 여쭤봤고요. 이 인터뷰는 사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 녹음실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음성 변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 상태가 깨끗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안에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셨나요? 이제 처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이제 가해자의 간부한테 얘기를 해서 부서 이동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공간 분리라도 좀 해달라고 했었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한참 지나서 참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견뎌서 이제 회사에다가 얘기를 했었죠. 가해자한테 사과문을 요구해서 받아서 이제 간부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협박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검사는 협박이라고 안 보는데요. 가해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저는 성추행으로 이제 회사에 알리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가해자는 성폭행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 거 이제 그대로 제가 뭐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나갈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말렸죠. 그것만 얘기해주지 말라고. 진짜 너무하네요, 진짜. 이거는 이게 어쨌든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정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군요. 사정을 했죠. 예, 오히려 그 범죄 사실을 얘기해주지 말라고. 왜냐면 얘기가 소문이 돌면 회사를 못 다니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사실은.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그때 30이 넘긴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혼자 앓고 있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도. 이후에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이제 사건은 제가 퇴사할 때까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가해자가 회사를 나가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사과문 올리고 하면서 이제 약속 안 하고 안 듣고 안 지켜지고 해서 나중에는 2차 피해가 너무 심각해져갖고 제가 회사를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고서야 퇴사 후에 고소를 했습니다. 2차 피해가 어떤 이야기들로 이루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요? 일단은 제가 피해 상담을 했던 간부들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사내 성폭력 당한 소문도 돌았고요. 뭐 둘이 연인이었다는 소문도 돌았고, 뭐 남자 발목을 잡으려는 소문도 돌았고, 뭐 멀쩡한 남자를 뭐 매장시키려고 한다는 소문이랑, 뭐 가해자 온정주의 그대로 뭐 나타나는 소문들, 예, 돌았었어요. 그러면서 뭐 제가 유혹을 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뭐 행실이 되게 안 좋았던 것처럼 뭐 꼬리를 치고 다녔다는, 뭐 가해자한테 웃었다는 둥?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 없거든요. 뭐 가해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범행 저지른 게 웃어서 그랬다고.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 다 웃을 수 있어요. 내가 웃어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아 진짜 화난다. 아니 근데 어쨌든 사내 고충 처리 시스템이 있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고충 처리 시스템을 이용 안 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제 사내에다 얘기하면 비밀 유지가 된다는 확신도 없었고, 사람들 이제 소문 너무 빠르니까요. 그리고 내부 직원들한테 한다고 해도 언젠가 이게 소문이 나요. 그 제가 전에 어떤 다른 경우를 봤는데, 그게 원래 비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뭐 내용을 뭐 피해를 입었는지까지 전국적으로 다 돌아서 1200명이 3달 동안 그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다 퍼지니까 이제 굳이 그러니까 성희롱 고충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소문나니까요. 많은 피해자들이 공식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소문 때문인가요? 소문나는 게 제일 무섭죠. 회사에 자기가 샘플이 되는 것도 싫고, 결국에 다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에요. 회사 그만둬야 돼요. 피해 신고하려면. 결국 이제 퇴사 후에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심정이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죽을 고비 한번 넘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너무너무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그만둔다는 거는 회사를 포기한다는 얘기고, 회사 포기한다는 거 가족을 포기한다는 거랑 똑같았기 때문에 진짜 회사 그만둘 때 정말 죽을 고비 한번 넘겼어요. 너무 어렵게 들어가서. 근데 또 이제 2차 가해가 퇴사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유관 기간에 이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연관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제가 그 다른 기관에 있는 게 되게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제 사건이 이제 밖에 알려지게 되면은 이제 본인들이 잘못했던 거, 은폐했던 게 다 알려지니까 이제 어떻게든 제가 이직하는데 나쁜 영향을 주려고 온갖 인맥을 다 동원을 해서 조직적으로 음해를 하고 명예훼손하고 그 이직한 회사에 자리를 못 잡게끔 이렇게 방해를 하셨죠. 사람이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됩니까?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도 참 힘들었긴 했지만 제가 이제 싸움도 계속 하다 보면은 좀 노련해진다고 해야 되나? 연륜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첫 번째보다는 좀 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것 같아요.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직하기 전에 퇴사하자마자 이제 고소를 했죠. 전 회사는, 사건이 있었던 회사는. 그 경찰 조사 7개월 동안 하고요. 기소 의견으로 해서 몇 가지 기소 의견 나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이제 7개월이나 이제 경찰에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은 좀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뭐 피해자 조사, 대질 조사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고 검찰에 수사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소 의견이 넘어갔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날 줄 알았는데 경찰 조사 후 10개월 동안 기소 불기소를 안 내주고 질질 끌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일 황당했던 건 10개월 동안 불기소 기소를 안 난 기간 동안에 검사가 3번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검사는 10개월 뒤에 마지막 검사분이 피해자 조사도 안 하고 불기소 처분을 3주 만에 내렸어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랬는지 혹시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세요? 뭐 추정이긴 한데 일단 가해자가 입사 때부터 잘 살았다는 소문 엄청 많이 돌았었어요. 그리고 뭐 대단한 변호사를 썼다는 얘기도 소문이 있었고요.
검사가 불기소 사유가 뭐라고 했나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제일 약한 피해라고 생각했던 거는 검사님이 보시기에는 피해자가 수치스러웠을 것 같지 않다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은 피해자가 느껴야 되는데 검사님이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 적이 없거든요. 대질조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오히려 뭐 피해자가 시켜가지고 주물렀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증거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낸 증거는 전부 다 무시하고 뭐 피해자가 특별히 항의를 하지 않았고 뭐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머지 사건들도 다 로맨스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마지막 불기소 처분 듣고 난 심정이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은 뭐 막 그렇게 우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이제 직장도 새로 옮기고 해가지고 뭐 맨날 웃고 다니다가 불기소 처벌 딱 봤는데 제가 진짜 그 한 3시간을 대성통곡을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 사람들 다 알아버렸어요. 네,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일단 항고를 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제가 바라는 거는 검찰한테 피해자 얼굴을 진술을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시고 불기소가 났다면 제가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 증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불기소 사유서가 전부 다 이제 가해자의 의견만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행동하라고. 그리고 회사 내부에 있는 직원한테 상담하는 것보다 차라리 외부의 기관한테 상담하는 게 나중에 더 나을 것 같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검찰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는 어떤 틀에 갇혀서 꼭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뭐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만이 신고를 하고요. 대부분의 90명의 여성들은 신고조차 안 해요. 그리고 뭐 일상적인 생활을 바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상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카톡도 남길 수 있어요, 가해자랑.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판에다가 박혀놓고서 피해자는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규정을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외국에서도 이제 미투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사실 제가 이거를 형사고소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증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를 조금 남기실 수 있는 걸 빨리 대처하셔서 남기셨으면 좋겠고 외부 기관에 뭐 상담도 좀 받으셔서 그런 상황들을 좀 증거로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 보내셨고 앞으로도 또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께 우리가 응원과 격려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가능한 사건이었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의 총체적 문제를 다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가해자가 뒷배경이 좋고 질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피해자분이 더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전에도 나이트 같은 데 가가지고 중간간을 해놓고 다음날 오늘부터 1일이야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 다음날 우리 헤어져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를 무마를 해왔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피해자분께 너처럼 이렇게 끝까지 달려드는 애는 처음이다. 라고 했다더군요. 진짜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좀 하나하나 살펴보죠. 이제 먼저 사건을 바라보는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에 이제 여성 혐오가 깔려 있어요. 예, 뭐 많은 사건에서 보면은 그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나는 친해지려고 했다. 아니면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딸 같아서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내가 뭐 좋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직장 내 관계는 업무 관계라는 거죠. 이게 뭐
남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 사귀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관계라는 것은 업무 관계로 사실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변명, 핑계가 이 판단할 때 사업장에서 헷갈려서 많이 논란거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왜 그런 성폭력, 직장의 성희롱 사건들을 다 남녀 관계로 보고 주변의 동료, 사업주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도 좀 나왔지만 사업장 내에서도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그리고 또 같은 동료나 그 주변 사람들도 둘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둘이 뭐 좋아해서 호텔 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들이 또 계속적으로 그 성범죄, 성희롱 문제를 은폐하고 사건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까 그 피해자분 인터뷰를 들으면서 되게 막 분노가 치밀었는데 어떻게 아니 그렇게 동의 없이 막 해놓고 나중에 뭐 카톡으로 마치 증거를 남기는 것처럼 오늘부터 1일이야 뭐 내일은 헤어져 막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그리고 성폭력 이제 가해자들이 뭐 저희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 그 상황에 동의는 안 했지만은 뭐 이전에 그 사이가 좋았다 뭐 그래서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기존에 잘 지냈던 그 관계를 뭐 그 성관계까지 동의를 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나고요. 사실 동의 안 받았지만 강간한 건 아니다, 성폭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왜 이런 사고 방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지 우리 법에 보면은요 부부 사이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 성립이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동의가 없는 성적 행위는 바로 성폭력이라고요. 범죄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이제 포르노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성폭력이 로맨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또 한 가지 더 기가 막혔던 게 이제 제가 한샘 사건을 좀 정리를 하려고 인터넷 검색창에 한샘이라고 치는데 참고로 전 구글을 씁니다. 근데 연관 검색어가 이제 많이 검색한 순위별로 뜨잖아요. 근데 한샘 성희롱이 제일 위에 뜨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밑에 한샘녀, 한샘여 직원, 한샘여 신상 이렇게 뜨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얼마나 예쁘면 가해자가 그렇게 많으냐라고 하면서 신상털이가 엄청 낮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대한민국 수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진짜? 저는 사실 검색할 땐 네이버를 많이 쓰는데 그날 요즘에 모르겠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그 실시간으로 그 어떤 사람들의 SNS가 이제 연결된 계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썼는지 나오더라고요. 트위터라든지. 그거가 그렇게 노출이 되는데도 그렇게 당당하게 이 여자 정말 예쁜가 보다. 이런 식으로 글이 달리는 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사실 가해자 신상이 그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되게 예민하게 보호를 해주면서 피해자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걸 저는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처음에 가해자 그 신상이 뜨기 전에 이분 그 여성분의 그 신상이 뭐 소속이나 뭐 직급 같은 게 이렇게 떴어요. 잠깐. 그래서 뭐 그 뒤로는 블라인드 됐는데 그때 정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당한 그 피해와 그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얼마나 예쁘길래 이런 일을 당했나 그걸 찾아보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실제로 남성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전 직접 들었어요. 남성들이 모인 집단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얼마나 예쁘면. 얼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 남성들을 좀 뜯어고치지 않은 이상 정말 대대적인 의식 개혁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드라마도 지금 버젓이 다
강간으로 시작하잖아요. 뭐 태우고 데이트 폭력하는 부분들로 막 근데 이민호나 뭐지? 뭐 이종석 이런 애들이 하면 노맨스고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질문을 사실 행위자한테 해야 되는데 피해자한테 하고 있는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정말 인터넷의 댓글도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지 피해자한테 물어보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13살 제자를 이거는 저는 명백하게 이거는 성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미성년자는 건드리면 안 돼요, 진짜. 근데 그 선생님 하는 얘기가 남자애가 너무 잘생겨서 그랬다. 라고 했대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남자애의 신상을 털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 미성년자여서 좀 사람들이 그래도 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난 의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라고 봐요. 걔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남자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명백하게. 그렇게 믿고 싶네요. 너무 암울하니까. 근데 여자애였으면 저도 달랐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맞아요, 여자애가 맞아요. 얼마나 예쁘길래. 그러니까 저는 사실 SNS 하면서도 되게 좀 제가 너무 이런 거에 좀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유명한 좀 이렇게 예쁜 여자 아역 배우들이 이렇게 모델들이 이렇게 뜨는 그 인스타 같은 거에 보면은 너무 거기에 막 이렇게 얘가 누구냐 어디 학교 다니나 몇 학년이 너무 그 신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고 남자애들의 그 남자 아역 모델들한테 그렇지 않거든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뭐 잘생겼다, 귀엽다 끝이에요. 근데 여자애들에 대해서는 되게 뭔가 이렇게 그런 개인 정보를 이렇게 터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하여튼 이거는 피해자랑은 좀 다르지만 좀 그런 인식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회사 내 처리 과정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자, 이제 2차 가해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나요? 여기서 2차 가해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가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 1차 가해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인들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를 2차 가해라고 합니다. 예, 요새 이제 성희롱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내가 그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회사에다가 이야기하고 난 그때 받는 스트레스보다 그 이후에 그 문제를 사업장에 제기한 이후에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2차 가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을 제기했을 경우에 개인의 그 정보,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은 비밀 유지 조항이 분명히 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센 사건에서도 사실 조사하는 담당자가 뭐 성희롱 한 것도 있지만 그 유포시킨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제기를 한 이후에 직장 내에서 별것도 아닌데 분위기 왜 이렇게 만드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뭐 왕따시키는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이제 또 상급자에게 이제 고충 처리하기 위해서 상담을 했더니 뭐 직장 생활을 계속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해가지고 너 직장 생활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덮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2차 가해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을 우리가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고했을 때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번에 법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 상담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뭐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다음에 그 불이익을 주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은 사업주가 처벌받는 그 법 개정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조항이 보면은 이제 그 처리 과정에서의 어떤 비밀 유지 조항을 어겨서 이 사실을 유포한 사람의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이번에 법조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사업주분들 기억하십시오. 네, 저는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 유출이 굉장히 심한데 실제로 2차 가해에서 이제 아까 뭐 한샘역 신상털기도 마찬가지고요. 사내 이제 그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고 나서 그 소문과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그 가해자 변호사가 그 신상을 이제 털어서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사건 중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강제추행으로 이제 형사 그 고소한 와중에 그 사람의 부인 와이프가 계속 전화해서 뭐 협박도 했다가 매달리기도 했다가 이러면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웃기게도 그거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당신 남편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으니 그걸 보내면 손해배상 청구받아요. 피해 여성은. 그런 사건들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정말 개인정보나 그리고 본인 그 2차 가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정립되지 않은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사건이 나면 누구랑 뭐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뭐 모텔을 갔냐 아니면 옛날부터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 조직 내에서 퍼지고 유포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고 하고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런 이야기가 돌 때는 당사자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차단하는 것, 이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각성과 자각과 변화만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상담을 실제로 했을 때 제가 받았던 상담에서 느꼈던 거는 피해자분들이 사실 전화해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상담을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근데 이렇게 만약에 뭐 내부에 어쨌든 알리든 아니면은 노동부나 국가인권에 알리든 해서 사내에 소문이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 처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에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뭐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아까 그 나왔던 2차 가해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나한테 어떤 그런 위해를 가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게 이제 뭐 자료에 나온 걸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인데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서 나온 연구 결과에서 뭐 여성 직장인의 450명 중에서 40%가 넘는 수가 성희롱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에 대한 이유가 이제 2차 가해, 좋지 않은 소문이나 아니면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불이익적인 부분이 있을까봐 그런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도 실제로 제가 뭐 약간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그 상담을 하고 나서 굉장히 여러 번 상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뒤에 연락이 안 오면 이제 저희가 그분이 신고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되게 걱정되고 궁금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보면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나중에 한참 있다 전화가 오셔서 뭐 다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정말 그만두고 나서 결심을 하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신고에 대한 그 부담감은 사실 2차 피해, 2차 가해에서 오는 거죠. 2차 가해에 대한 정말 그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고 많이 느끼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희롱 고충 상담하는 담당자분이 사내에서 그런 거를 소문을 퍼뜨리고 못 다니게 할 정도의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제 지인 중에도 얼마 전에 상담을 했을 때
네가 다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신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잘 생각해보고 다시 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정말 2차 가해에 대한 그 인식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전에 피해자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너를 추행했지만 너를 강간한 거다라고 소문을 내겠다라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뭐 검사는 협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또. 근데 아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은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동료들도 좀 왜 그렇게들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이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피해자분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내가 뭔가 행실이 나빴던 건 아닐까. 아,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여지를 줬던 건 아닐까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반문을 하세요. 근데요, 그거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고요. 그냥 그 새끼가 나쁜 새끼입니다. 그쵸. 행위를 한 사람, 행위자 문제이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우리 문화 자체가 그 피해자에게 뭐 너의 행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이 질문하는 방식, 아까도 말했지만 행위자에게 질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이 문화를 바꾸는 것, 이게 이제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특히 직장 내에서 동료들의 그 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런 소문, 이거 퍼뜨리는 것 자체도 성희롱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장 내에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사업주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주 교육을 좀. 아니, 저는 진짜 사업자 등록증 발급할 때 네, 교육해야 돼요.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아니면 진짜 그때 아니면 진짜 할 수가 없어요. 10년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이 어려워지겠네. 그 과정 듣다가 사업자 등록 포기할 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돼야죠. 책임지고 그거 그렇죠. 할 수 없으면 안 네. 해야 되는 거죠. 사업주라고 하는 사람의 책임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자,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최근에 도동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특히 이제 불리한 조치, 우리가 2차 가해라고 부르는 불리한 조치라고 딱 한 줄 돼 있던 규정을 굉장히 긴 조항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였고요. 사실 지난 8월 29일 날 여성노동자회와 다른 여러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이용득 의원을 통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그때 개정안이 거의 그대로 네. 네. 통과가 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 불리한 조치 관련해가지고 바뀐 법의 핵심 내용을 좀 마루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불리한 조치라는 게 그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사업장에서는 뭐 징계로 해가지고 그 피해자에게 뭐 해고를 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면 불리한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상세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 성희롱 사건을 제기했을 때 직장 따돌림을 하거나 폭행이나 폭언, 뭐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이런 경우에도 불리한 조치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장 내에서 성희롱 제기를 해서 뭐 업무를 주지 않게 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재배치시키거나,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인사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도 불리한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그 사업장 내에 그 징계 규정에 의해서 정직이나 감봉 뭐 이렇게 시키는 건 당연히 불리한 조치고요. 그 외에도 그 뭐 무형의 어떤 압박을 가하는 이런 부분도 불리한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1차 가해도 1차 가해지만 2차 가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는데 이 법이 제발 잘 현장에서 적용이 돼서 모두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바뀐 법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또 있죠? 디니님? 이번에 바뀐 법에서 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좀 더 강화가 됐는데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에 관한 법안은 예전에는 바뀌기 전에는
그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배치 전환하는데 가능한 그 조치를 해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뀐 법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고 과태료가 300만 원 이제 안 지킬 경우에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장 내에서의 어떤 동료나 상사나 그다음에 사장에 의한 성희롱까지도 이제 유급 휴가라든가 근로장소 변경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이 규정이 다 들어갔죠. 네. 예. 자, 이제 사내를 벗어나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법 바뀐 거 주로 이제 얘기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이 모든 문제점들이 1차적으로 이제 사업주한테 책임이 있고요. 그 얘기 이제 좀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사업주가 안 됐을 때 이제 국가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피해자가 용기 내서 저희한테 이제 상담 한 30-40분 받고 여러 차례 한 다음에 노동부 진정을 넣게 되었을 때 작년도 한 해 이제 국감 자료에서 이걸 봤는데요. 노동부의 성희롱 사건으로 진정한 게 552건이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소된 거는 딱 한 건이었어요. 딱 하나. 진짜 1이었습니다. 1. 그리고 나머지 불기소 처분이 26건, 그리고 과태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그 행정처벌, 성희롱 예방교육 안 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된 게 66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성희롱 아니다. 내가 볼 때 성희롱 아니다. 내가 볼 때라고 하는 내가 볼 때는 근로감독관이 볼 때. 그래서 그게 453건이에요. 그러면은 552건 중에 기소된 거 한 건이니까 0.2% 기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성희롱 이 고충 평등에 관한 상담 받을 때 가장 많이 이제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내 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이거든요. 근데 진정 넣어서 한 건이 기소가 됐다고 하면 이거 정말 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과태료가 뭐냐, 벌금은 또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과태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처분으로 그냥 정부가 니네 이 돈 내. 잘못했으니까 요런 게 과태료고요. 주차 위반 딱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직장 내 성희롱에서 과태료 처분이 주차 위반하면 우리 딱지 끊잖아요. 그랑 똑같이 처벌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는 요게 재판에서 재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부과되는 형사조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벌금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단 한 건의 기소,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게 이제 사실 현행 법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입증 책임이, 그러니까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소인이 뭐 입증을 하거나 이렇게 되고,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입증 책임이 그 피해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자 내지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이 피해자한테 하다 보니 증거 있냐 없냐 이런 소리가 먼저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게 있으면서 이게 성희롱이 사실 피해자는 힘들게 이 국가기관에 진정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노동부에 사건 신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신고를 했을 때 감독관들이 이제 뭐 증거 있냐 이런 이야기를 딱 듣게 되면 낙담하게 되는 거죠. 많은 피해자들이.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분하고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라고 지금 453건이 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를 성희롱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도 지금 이 성희롱으로 안 보는 사건들이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회식을 가서 대부분 직장 내 성희롱의 50% 넘게가 다 회식 장소입니다. 그래서 회식 가서 노래방에서 뭐 추행을 당했다 그러면 성희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에요. 추행은 되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하고 직장 내가 아니야.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식은 강요가 아니잖아. 1차까지는 업무상으로 봐주는데 노래방은 네가 선택해서 간 거니까 거기서 그냥 남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장 가서 공식 업무 마쳤어요. 그럼 우리나라 출장 지방 가면 남성 여성이 내려가서 그럼 공식 업무 마쳤다고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하나요? 그 차 타고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올라오는 중에 뭐 자동차에서 추행이 있던 무슨 성희롱이 있던 그 건들 다 직장 내 성희롱 아닙니다. 그냥 개별적인 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행정종결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상 그 개념을 실제로 산재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좁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 이후 뭐 술자리나 출장 뭐 이런 것들 다 업무상으로 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를 도대체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회식이 어떻게 업무상이 아니고 출장 이후에 같이 올라오지 않고 그럼 각자 그걸 타야 되나요? 네. 각자 올라오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네, 근데 사실 그 일차만 출장을 가거나 가세요. 회식을 가고 하는 게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굳이 만나서 네. 업무로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업무상 관계가 일차적으로 맺어진 그 관계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협소하게 생각해서 이건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사업장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이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제 동료들끼리 뭐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 동료들이랑 술을 마실 때 이전에 3번, 4번 마셨을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만큼 신뢰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술을 마셨다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났다, 성희롱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그 동료의 문제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성을 봐야지. 안 그러면 그렇게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게 사업장 내에서도 그렇게 넓게 해석을 해야 되고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그 산재 얘기가 떠올랐어요. 네. 산업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시의 어떤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한다라고 법이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타고 회사를 왔다 갔다 할 때만 산재 인정이 됐던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왠지 모르겠는데 법이 굉장히 시야가 좁아요. 그리고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이제 지금 뭐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근로감독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건 대부분은 임금체불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체불 사건이 이렇게 많은 것 자체는 정말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손을 댈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 성희롱건이나 아니면 성차별건, 그 사업장 내에 좀 그 어떤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독관들이 더 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감독관들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 이런 것도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로감독관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은 근로감독관에 대한 그 성인지 교육을 실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과 병행해가지고 이 성평등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전담 근로감독관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어차피 200명 뭐 증언하고 이런다면서요. 거기에 지금 전담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 집단의 성희롱 피해자가 조사를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할 때는 성범죄 같은 경우 여성 경찰이나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감독관들은 남성이 굉장히 많고요. 남성들은 그 성인지적 관점 자체가 아예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도 안 되는데 아니 그게 왜 성적 그 수치심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데 왜 거기서 성적 수치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벌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추행이 맞는데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추행은 맞는데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상대가- 않았을 거다. 그걸 왜 미친 자기가 거 아니야, 진짜? 판단하냐고요. 그러니까 판단을 그 불기소 음. 심지어 불기소 사유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말도 안 된다 진짜. 검사 그거에. 마치 어, 그 말과 비슷한 것 같아. 네. 동의는 안 했지만 강간은 네. 아니다랑 똑같은 그럼 똑같은 맥락은 말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 추행은 맞는데 네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걸 왜 자기가 검사랑 그 감독관 경찰들이 판단하냐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법에서 뭐 성적 굴욕감, 뭐 수치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감정 이상이라고 봐요. 이거는 공포죠. 공포죠. 예.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느끼는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감히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아, 진짜. 오늘 제가 말이 좀 험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노동부는 시스템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수히 했으니까 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번 가볼게요.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